저희가 이제 경제 이슈나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좀 정치적인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경제적으로 좀 보려고 해도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참 그러기가 힘들었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장과 정치가 좀 분리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였는데 이제 좀 막바지가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다시금 시장이 정치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적어도 이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을 모신 것도 오늘 무슨 결론이 나올 줄 알고 모셨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선고 기일도 아직 못 정한 상태로 이번 달을 넘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정치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다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이제 주요 이슈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결과부터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 그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 그리고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판단이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굉장히 비판을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비판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겠는데, 근데 일단 경제를 저희가 주로 보는 사람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점치는 게 조금 더 다수설이었다고는 할까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왜냐면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거의 뭐 한 길로 외통수로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네. 말이죠. 네. 한덕수 총리까지 뭐 줄줄이 파면 내지는 탄핵으로 쭉 간다면 전국의 어떤 안정성이랄까요? 정부 운영의 최소한의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헌재가 이런 말씀 좀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을 내주고 뼈는 얻는다라는 마음으로 네. 어쩌면 한덕수 총리를 조기에 복귀시키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8대 0으로 그냥 간다. 네. 이렇게 시장이 예측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다라는 것, 네. 그것은 조심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어쩌면 수용할 준비가 뭐 여야 할 거 없이 조금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그 그렇죠.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왜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불안하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하냐면 네.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한덕수 총리가 국정안정의 어떤 책임감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복귀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싶었는데 10시에 복귀하고 나서 이제 판결문 세부 내용이 이제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걸 곰곰이 뜯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가기에는 이거 생각보다 난관이 많은 거 아니야?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문도 보니까 5대 2대 1로 나왔고 네, 뭐 나올 게 다 나왔죠. 쟁점별로도 강론이 막 달라지면서 네.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으로 다투고 있다면 네.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네. 한덕수 총리가 살아온 것도 쟁점별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내지는 파면도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제 진짜 불안한 상황이구나. 네.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이게 존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이제는 불안해진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된 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저는 금융시장을 보니까 그래서 한 총리가 돌아오자마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어요. 네. 당일날 상승 추세였습니다. 네, 뭐 그런데 오후 들어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네. 당일 환율이 장중 1470을 찍으면서 제가 네, 볼 때는 환율도 시장의 올라왔습니다. 불안 심리가 굉장히 퍼졌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덕수 총리의 복귀로 시장이 안정감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편으로 헌재 판단에 대한 기대도 안개 속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고 네. 그렇다면 한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일부 수용 의사를 가졌던 것도 다시 철회하고 나서 그 판결문을 다시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본다면 이제 이해 못할 판결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연준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때거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통 그 판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주당도 그래도 복귀를 할 때 복귀를 좀 이렇게 밀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진정한 게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 그냥 이거는 기각이 된 게 인용이 6표를 못 모았기 때문에 그냥 기각이 된 거지 각각의 의견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이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각 자체는 뭐 예상은 좀 했었다 하더라도 기각의 내용이 오히려 지금 다음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 오히려 더 전망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일관성 자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아요. 뭐 지금의 한국 정세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패닉입니다. 패닉. 그렇죠. 패닉이고 아노미가 뉴노멀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법부까지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옆에 이제 박시동 평론가 계시면 저도 30년 이상을 데이터를 분석해 왔지만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먼저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유행 중인데 8년 전에 진영강 고리 500m면 지금은 5만 m예요. 그렇죠. 그 깊이를 알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죠. 재판관들의 성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석을 해요. 아니 수만 번 분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 8명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까? 국민들이 출신 대학이나 출신 지역을 외워야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저는 시장의 지금 대내 요인과 대외 요인을 볼 때 저는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커요. 그리고 좀 사이클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국내 정세가 좋다면은 그것이 또 탄력으로 작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더 큰 폭으로 영향을 타격을 받을 정시에 대해서도 좀 방어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통합의 극치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화랑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대내 요인보다도 대외 요인이 컸으면 더 컸지. 또 이제 사이클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상태가 대내적인 불안정성이 오래 가는 건 좋지 않지만 참 저도 이게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난감하지만 저는 이 패닉이 쉽게 그칠 패닉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패닉을 넘어서 사실 총안된 내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전에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헌재의 그 판단 기가 뭐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판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좀 드려보면은 사실 한덕수 총리 판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계엄에 뭐 동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헌재가 판단하는가가 이제 좀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 그럼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렸습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두 가지로 물론 이제 쟁점은 한 5개 됩니다. 탄핵 사유는 예를 들어서 뭐 비상계엄 부분,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뭐 각종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등등에 대한 뭐 거부권,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그다음에 한덕수, 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시도 뭐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지만 그 중에서 방금 앵커님이 질문 주신 건 첫 번째거든요. 이번 내란 비상계엄 내란 관련한 어떤 공모나 묵인 방조, 요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요 쟁점에 들어갈 때 요 쟁점도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이 내란이나 비상계엄 이 자체가 불법하냐,
먼저 판단하고 그 불법 행위에 관해서 그러면 얼마나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어떤 한덕수 절차적 총리가 했던 합법성을 얘기들이 말씀하신 거죠? 요때 얼마나 어떻게 네. 자신의 역할을 합법적으로 했느냐 네. 불법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둘로 사실은 쪼개진 개념이 하나의 탄핵소에 들어있는 건데 네. 전단의 얘기 있잖아요. 이번 비상계엄 조치의 불법성, 내란 행위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헌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건 건너뛴 겁니다. 네. 건너뛰었고 두 번 요 같은 탄핵소 안에 이 후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묵인, 동조, 방조한 것에 대한 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탄핵 사유로 인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요. 네. 저는 이 둘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거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한덕수 재판 관련해서 이 앞단의 얘기를 판단을 내려버렸다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법하다, 계엄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요 뒤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본함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본함 안 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관여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혹여나 이제 제2, 제3의 탄핵 등등등이 이루어지면요 네. 볼 것도 없습니다. 즉 즉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조용필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앵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해버리면 뒤에 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을 하지 않아야 적어도 한덕수 총리를 정치적으로 돌려보내건 네. 또 최상목 총리를 나중에 뭐 어떻게 부총리를 어떻게 하건 등등등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건 개념 필수적으로 헌재가 일부러 판단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보고요. 유보했다. 유보한 네.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좀 개념적으로 좀 미진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내에서 뭔가를 잘한 거 있느냐 잘못한 거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묘하게 빠져나갔는데 소위 말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부족하냐면 한덕수 총리가 검찰 등등등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됐던 내용 등등등에 대해서 현재 제출이 안 됐습니다. 네. 증거 제출이 안 됐어요. 지금 검찰 조서 등등등이 증거로 제출된 건 윤석열 대통령 하나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핑계를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넘겨놓고 첫 번째 쟁점을 통으로 사실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이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예, 네. 결국 돌려보내기 위한 수순으로 본다면 첫 번째 가장 민감했던 탄핵 소요 전체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논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두 명의 판단을 동시에 내릴 것이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가 됐든 내란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되면 둘 다 뭐 탄핵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냥 미리 한쪽을 먼저 해서 답안지를 줄 바엔 그냥 같은 날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한동안 힘을 받았었다가 갑자기 월요일 날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나와서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헌재는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도 뭐 시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예상을 언론들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을 깨고 먼저 한덕수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뭐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그것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다시 부총리로 돌아오기 전에 시점에 탄핵 추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긴급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딱히 방금 전에 박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을 같이 선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우리 박평론가께서 너무 예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런 판결문의 설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할을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공모든 또는 방조든 이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국무회의 하니까 참석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시에는 이제 3명이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마한혁. 이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거는 위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총리직에서 끌어내릴 만한 중대한 걸 범한 건 아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뭐냐? 내란을 다투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 혐의를 다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재판관들의 선고의 제일 핵심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왜 했느냐. 네. 이게 헌법에 법률에 나오는 내용, 특히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국가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그 상황이 지금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네.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처럼 알 수 있죠. 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반했다 그랬어요. 네. 위반했는데 그 다음 기준이 뭐냐? 위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 기준은 중대성 기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중대한 아니다. 위반이냐? 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두 가지 단계예요.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위헌 맞느냐 아니냐 네. 위반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성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늦어지는 이유는 이 재판관들 사이에 이 평의 회의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의견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네, 아무래도.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네. 그것이 지금 늦어지는 4월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한송이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서 이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묵인 동조 뭐 내지는 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헌재가 첫 번째 탄핵 사유에 대해서 네. 이것을 파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다라고 네. 저는 해석하는 거지. 만약에 증거가 충분했거나 네. 대통령처럼 검사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약에 증거를 채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다만 직접적으로 헌재가 설시한 이유가 증거의 부족이다라는 부분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는 이제 보다 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은혁 재판, 그러니까 나머지 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네. 하지 않았던 부분 이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헌재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맞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렇게 판단했죠. 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뭐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단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헌재의 판단은 위헌이냐 아니냐 이게 다예요. 근데 경미한 위헌이냐 중대한 위헌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헌재가 위헌이라고 말하잖아요. 법률도 그날로 효력이 정지가 돼요. 위헌 법률로 판정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 어느 하나도 거기서 그냥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위헌 판결로 된다. 판결 효력도 날라가요. 그런데 행정행위죠. 네.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물론 네. 이건 이제 부작위한 거거든요. 네. 행정행위조차 행정행위가 헌법에 위반됐는데 보통 우리가 헌법상 의미를 둔다면 법률이라든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하죠.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솔직히 도장 찍느냐 안 찍느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국회 몫이었기 때문에 네. 더 쉽게 말하면 더 경미한 행정행위를 놓고 위헌임이 확인됐는데 이거를 위반하는데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번 요 판결은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소수 의견으로 일부 제기됐던 재판관의 얘기 중에서 상당한 기간이 좀 도가 되면은 괜찮은데 아직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임명한 시간도 안 좋다. 얼마 뭐 시간이 이런 부족했기 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다음 날 바로 탄핵됐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뭐 그 얘기가 맞다 손 치더라도 네. 지금 어쨌거나 이 당시에 있었던 얘기가 벌써 지금 두세 달 전이고요. 네. 90일 전이고 그렇죠. 그 사이에 비록 잠깐 탄핵돼 있어서 직무 밖에 있었지만 내용은 다 알면서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지 벌써 지금 일주일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즉시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 물론 그때는 3명이었고 지금 1명입니다만은 어쨌든 즉시 임명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경미하지도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쟁점은 추후에 혹시 한 총리에 대해서 어떤 탄핵에 대한 트라이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성숙됐다. 상황이 성숙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그 다시 재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이유인 것 같고 중대성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사실 위헌이라고 해도 중대성 판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좀 내린 게 있기 때문에 또 완전히 또 무시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다시금 또 주요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또 다시 재탄핵을 이제 얘기한 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저는 제가 볼 때 네. 박시동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네. 게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또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히 또 줄 탄핵을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앞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또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기각을 또 선고 내리면서도 네. 그 이야기를 해요. 서시 내용에. 서시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말하는 건데 네. 판결문에 그 내용에서 보면은 탄핵한 것이 줄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탄핵한 것은 위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러니까 네. 이제 탄핵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겠지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와 있는 동안에는 심판 과정 동안에는 사실상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또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만으로 물론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설사 이제 옳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는 이제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뭐 오늘 이 이야기로 다 시간을 보낼 건 아닙니다만 네. 여야 사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갑론을박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금 시점에 임명되는 것이 다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족수 때문에 네. 6명이 돼야 되느냐. 그래야 이제 6명으로 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임명 안 하느냐. 법적으로 상당한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도 예고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라고는 네. 선고를 내렸어요. 네. 그러면 저는 선고일을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명 날짜를. 그러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날 당일날 임명하겠다라든지 네. 이런 어떤 국무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임명 날짜를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케줄을 좀 알려주는 것도 네. 하나의 혼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뭐 시사 전문가로서 네. 또 우리 사회 선배로서 네.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선배님 말씀 좋은 해법이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뭐냐면요.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네, 판단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자가 그냥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 탄핵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도 네. 괜찮다고 국회에서 판단해 준 거예요. 헌재에서 판단해 준 거예요. 네, 뭐. 그래, 그것도 너의 권한이야. 소추권이니까. 그런데 내가 판단해 보니 탄핵 사유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헌재는 또 헌재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이 미임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네, 그 국회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이 나면은 모든 공무원은 즉시 그에 따라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법엔 즉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즉각 임명에 대해서는 각하가 돼 있거든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
즉각 임명하라고 이번에 재판이 나와 있다는 게 아니고요. 헌재 판결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길 때 헌법재판소법 다른 50몇 조 조항에 따라서 나머지 공무원들은 즉각 그 헌재 판결에 이 기소 판결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헌법재판소 법에는 예, 그게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뭐 오늘부터 위헌이야, 내일부터 이 사람을 뭐 복귀시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즉시 효력을 미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헌재재판소법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이번 판결은 뭐냐면 네.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네. 누구라도 바로 임명해라. 라는 게 사실은 판단입니다. 네. 소수 의견으로 물론 상당 기간 있어야 된다는 김복현 네. 재판관의 얘기는 있었으나 헌재의 판단은 이건 위헌이라는 거예요. 미임명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제 공무원은 이 위헌 사태를 해소해야 될 의무가 즉각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최상목 총리가 이 헌재 판단을 받는 순간부터는 즉시 임명해야지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때서부터 사실은 헌정 질서에 유린이 생긴 겁니다. 네.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 미임명하는 순간부터는요. 네. 그게 뭐냐면 제 말씀 헌법재판소도 자신이 내린 기판력이 통용되지 않는 사례를 처음 목격한 거예요. 저는 헌재 입장에서도 이걸 방치해서는 헌재 스스로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초의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오늘부터 위헌이다 그러면 그 법률은 사실 오늘도 적용 안 돼요. 그 법률에 따른 피의자들은 형사재판에서 다 풀려납니다. 공소 기각돼요. 심지어는 뭐 오늘부터는 한정위원이다 이런 거 있거든요. 헌법 불합치. 그 대신 6개월 내에 국회는 법을 제정하시오. 대체 6개월 입법을 지나잖아요. 해라. 네. 효력 없어져요. 갑자기 국회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금 바쁘니까 한 달 있다가 다시 입법할게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무조건 효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미임명 사태가 사실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할 때 그때서부터도 사실은 헌정질서 유린이 어쨌거나 생긴 거고 헌정질서 누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 총리가 돌아왔다. 여전히 누수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과는 조금 다르다. 요거는 스스로 헌재도 자신의 어떤 기판력, 자신의 헌재로서의 존재 의의를 위해서라도 요거는 반드시 해소하고 가야 된다. 다른 어떤 여지를 둬서는 헌정질서의 누수를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돼서 좀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짧게 요거에 대해서는 짧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헌재가 이번에 판단 내린 거는 이제 국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국회 권리도 침해한 거다. 뭐 이런 걸 판단 내렸는데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국회가 임명한 거냐? 이거는 야당이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합의된 분들은 했어요. 그러면 이 한 명은 이제 관례지만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2명을 가져가겠다는 걸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약간 타협을 해서 마은혁이 아니라 다른 재판관을 서로 합의해서 올리면 바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건 좀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 MC 우리 앵커님의 말씀도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지혜로운 싸움이 말씀이라고 나니까. 봐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봐요. 계속 왜냐면요. 싸우니까 답을 계속 찾아야 싸우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진보라고 정의해보고 예를 들어 보수를 저쪽이라고 해보면 보수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사람을 왜 굳이 민주당은 픽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충분할 텐데 그렇죠. 굳이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관의 미임명 사태까지 치러내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이 무리수일 수 되느냐 있잖아요. 이런 말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임명되기 전에 더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여유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사람 하나가 정해졌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결을 이미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러면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총리와 부총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지혜롭게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뽑기 전에 이번에 국회 몫인데 이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1명은 국힘이 추천하기로 이미 원내 대표들이 다 공문으로 사인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해봐라고 해서 공문으로 사람을 받았고 그 3사람을 다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했고 어쨌거나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단일한 의사로 공식적 의사로 3명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이 단일한 의사결정 체제 내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제 내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국회의사의 미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박시동 평론가 나오셔서 경제평론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정치평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우리가 양비론을 가져가는 것도 때로는 불편하지만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그 전에 이 재판관 임명이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빨리 이것이 선고돼서 네. 방통위원회에 돌아와서 업무 복귀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종의 지연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섯 그런 명 체제로 상황이고 해서 네. 또 사실은 이게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충분한 합의가 됐다고 단정을 지을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누구를 헌법소장으로 임명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탄핵 정부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진전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권한쟁의,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그것 말고도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헌법에만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선고일을 임명하는 날짜 정도를 어떻게 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린 거죠.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논박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임명될 때까지 이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아니,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덕수 하나의 총리도 방법, 임명 예고에 관한 기일 정도는 본인이 말해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십니까? 그게 이제 솔직히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는 그럼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좀 여기서 좀 넘어가서 이건 또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서 또 빅 이벤트가 이제 이번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판결보다 먼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별로 다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먼저 나왔고 결과적으로 2심은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왔는데 1심 때도 약간 그 반대 진영에서 좀 놀란 만큼 이번에는 이제 그 서로 1심과 2심이 거의 공통 분모가 안 보일 정도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꽤 있을 것 같고 이제 3심에서 좀 치열해질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무죄로 된 가장 핵심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총평을 먼저 해보면 이번 2심 판결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걸렸던 이 혐의,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관한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경력,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 무슨 최고위 과정 나온 걸 가지고 서울대를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든지, 허위 그렇죠. 고졸인데 대졸로 속였다라든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허위의 얘기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게 이제 사실은 당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선거 관련해서 엄히 처벌하겠다. 선거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죠. 이 법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걸렸던 혐의는 사실에 관한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재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2심에 해설을 해보면 2심 판결문 내기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건데 왜 이게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둔갑을 했느냐. 이것은 검찰 측이 쉽게 말하면 확장 해석을 해서 기소한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과하게 해석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재판부 판결의 요지인데 저는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2심 판결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공방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심과 2심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1심이 틀렸네, 2심이 틀렸네가 아니라 1심은 1심대로 판결이 난 것이고 2심은 2심대로 판결이 났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의 어떤 정치 일정이 어떤 정치 일정으로 전개되더라도 대법원의 학정심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1심과 2심이 정반대했다는 것은 1심의 재판부의 판사와 또 2심 재판부의 판사의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가 네, 되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심 재판부가 1심으로 갔다면은 1심은 무죄였을 테고 네, 1심 재판부가 상고심을 했다면은 유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랬겠네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2심 재판부가 보는 시각은 다르구나. 1심과 2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인데 허위 사실은 이런 신분 또 학력 이런 관련되는 부분 네. 또 가족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을 때 개인의 어떤 완전한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네.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이 찍었던 유동규 본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의 일부분을 이제 확대한 사진을 놓고서 네. 골프를 쳤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골프를 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골프라고 하는 것에 쳤느냐 안 쳤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네. 1심에서는 유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백현동의 네. 국토교통부 공문입니다. 네. 근데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공문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협박이 아니다. 협박이라고 경기지사 시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정인을 이제 부르는 거죠. 국토교통부와 네. 성남시 공무원부서 이거 협박 맞느냐, 협박으로 보냈느냐, 협박으로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위 사실이 공표가 된 것인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 첫 번째 이 확대된 사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조작됐다. 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 백현동 공문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것은 의견 표명이다. 이것을 협박이라고 하든 어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1심과 2심은 본 시각 자체가 완전히 완연하게 네, 다르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건 존중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3심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1심에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가 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1.7%밖에 안 됩니다. 네. 또 2심에서 3심으로 갔을 때 무죄이던 것이 유죄가 되는 경우도 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3심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방금 소장님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여야의 대립이 극심하고 지지자분들의 대립이 극심해서 네,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옳았네 안 옳았네 해도 사실은 공감 못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만약에 1, 2심 재판부가 바뀌었으면 거꾸로 무죄에서 출발해서 유죄로 끝날 판 아니냐. 네. 네. 저는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무죄나 전부 유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판결이 이렇게 확 뒤집힐 수 있는 일을 그거는 아주 작은 사건이거나 뭐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 그런 거면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네. 몇 년에 걸쳐서 언론이 다 들여다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 한쪽 재판부는 유죄로 해서 네. 당선 무효 심지어는 뭐 피선거권 박탈 네. 그 당은 400억이 넘는 선거보증금 반환 네. 이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견되는 사건에서 한쪽은 유죄 네. 한쪽은 무죄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 자체가 참으로 문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건 사법부의 얘기고 이렇게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 배경에 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무리한이라는 게 뭐 저희 평가긴 합니다만 네. 뭐냐면요. 2심 재판부가 이런 경우 진짜 잘 없는데 오죽하면 2심 재판 중에 공소장 변경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소가 잘 됐고 그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지고 증거를 따지고 뭐 증언을 따지면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2심까지 온 이 마당에 판사인데 말이야. 내가 2심까지 온 이 마당에 당신이 공소 제기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도대체 뭐가 죄라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 정도 지시를 지적을 받은 검찰은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2심 끝나고 2심 재판부에서 판결문 본 내용은 한 4-5쪽 되더라고요. 네. 근데 뒤에 본인이 검찰이 이번에 변경했던 공소장을 붙여버렸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공소장인지 보라.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어쨌거나 판결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불안정성을 만든 배경에는 재판부조차도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무능한 검찰에 또는 무리한 검찰에 기소가 있었다.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검찰 책임다 저는 좀 지적하고 싶네요. 1심 때하고 2심 때는 이제 그렇게 같은 검찰의 공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왼쪽에 호출발, 오른쪽에 호출발, 아예 방향 자체가 좀 달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은 박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심 때의 공소장의 이 혐의를 2심의 경우에는 이제 쪼개서 2심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 뭘 물어보냐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를 보느냐. 네. 이게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너무 내용이 방대한 거 아니냐. 네. 정확하게 그 나누어서 가져오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1심 재판부는 좀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으로 봤다면 2심 재판부는 하나하나 끊어서 봤을 때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1심과 2심이 이렇게 큰 판결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법관에서 대법관들이 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를 좀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일단 검찰에서는 바로 이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는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죄 쪽에서는 이제 상고할 때는 뭐 이유서나 이런 걸 내지 않으니까 최대 지연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최대 27일을 더 끌 수도 있었는데 검찰은 바로 할 테니까 오히려 대법원 판결은 무죄로 나와서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법적인 해석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 쪽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사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차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절차에 들어 바로 3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한 5월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거는 그때 그 1심과 2심의 정반대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질문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지금 헌재는 뭐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지금 날짜가 변론할 때는 누가 봐도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서두른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 증인들 앞에 뭐 시계도 갖다 놓고 일주일에 2번씩 빨리 하려고 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답을 정해놓고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동안 거세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빨리 서두르던 헌재가 정작 변론이 끝나고 나니까 소식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지금 별의별 찌라시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듣기 좋은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헌재가 어찌됐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그 의견 종합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는 일단은 보이는데 좀 깊이 있게 좀 어떻게 보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 뭐 저라고 뭐 특별하게 더 네. 많은 걸 알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뭐 보안이 네, 세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죠. 뭐 하나는 일단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어쨌거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뭐 평소 같으면 그냥 조율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안 되는 대로 선고하면 예, 되죠. 근데 여기는 조금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줘야 적어도 그 판결을 놓고 가타부타에 대한 국민적 분열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네, 공감되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죠. 지금까지 재판을 끌어오면서 매 순간 이거 증거할 거야 말 거야 내일 열 거야 말 거야 같은 모든 자잘한 평의들을 전부 다 만장일치로 해왔다고 헌재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만장일치가 됐으면 편한데 네.
어쨌거나 만장일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만장일치에 접근하기 위한 계속된 의견 조율 중에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일단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현재 재판관은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전 국민이 본 사건이고 뭐 이 내란의 불법성이나 그 중대함이나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소수 의견이 혹시 갈려가지고 뭔가 지금 조율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사실 문제가 있는 시나리오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뭐 꼭 이렇게 의견이 뭐 그렇게 갈린다 이런 건 아니겠으나 네. 헌재가 최적의 어떤 타이밍을 놓고 사실은 고심해 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까지 보느냐?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안 보기 위해서 관계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 거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냥 다만 근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역시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가 만약에 이런 걸 고려하고 있었다라면 섣부른 정치 행위로 사법기관이 정치 행위로 나아간 거다. 그건 괜히 오히려 자물이 굴려서 일 키우지 말자.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만장일치로 단일하게 최대한 빨리 선고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빠른 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면서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실 계속 미뤄지고 보통 금요일 날 했다는 관례를 보면 지금 4월 18일에는 이제 두 분이 퇴임을 하시니까 퇴임하는 날의 선고는 이제 상식적으로 예상이 안 되고 그리고 4월 3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 있는데 그때 또 2일 날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렇죠. 약간 그것도 좀 스케줄상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게 원래는 오늘이었다가 4월 11일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10일, 11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재판이든 우리 법률과 헌법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점과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늦춰지는 이유는 어떻게든 서로 간에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다면 지금은 또 불과 한 달여 전 또는 아주 최근까지도 더 헌법재판소를 뒤흔들었던 것은 뭐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뭐 정당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쪽이었죠. 국민의힘에서 재판관이 어떻다, 헌법재판 변론의 속도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또 한 2주 동안은 민주당에서 빨리 선고해라, 빨리 파면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과 3, 4주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말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 시작이 됐던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의 지금 2025년 현 시점을 본다면 저는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4월 10일이 되든 11일이 되든 또는 어떤 시기가 되든 간에 우리가 사실은 언제 선고한다라고 예정하는 것도 우선 일이에요. 언제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한다고 정해놨나요?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도 꼴사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있는 대로 그냥 뭐 표결을 하면 표결을 하고 어차피 지금 이 지지층별로 나누어진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게 통합이 되고 치유가 되기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에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고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볼 때 생각 사고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사고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2심 선고에 똑같은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졸업한 판사들의 사고 구조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아무리 법률이란 헌법 법률이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그게 인용이면 인용인 대로 인용이 아니면
설사 아니더라도 있는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헌법의 양식껏 생각한 대로 그냥 각자의 의견을 내서 정족수 6명이 되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6명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기각이 되는 것이고 저는 있는 그대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그 말씀에 좀 보태면은 네. 평소 같으면요, 아유 조금 더 길어지네, 아니 보통의 관행 사건보다 왜 이렇게 길어질까 이렇게 네, 답답해도 그러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뭐 딱 언제 해라는 게 정해진 어쩔 건 수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분이 퇴임을 곧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자, 그 다음에 한 명을 아까 우리가 마흔역 재판관 얘기했습니다만 그 한 명에 대해서 어쨌거나 정부 여당의 측이라고 할게요. 네. 잡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사람을 안 넣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파면이 인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또는 뭐 안 되는데 뭐 7대 1이나 6대 2면 괜찮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네, 그렇죠. 5대 3으로 결정났다. 어느 쪽으로든 간에요. 네. 이것은 이 한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잡고 있는 게 결국엔 이 한 사람이 헌재 판결을 결정할 수 있는 키란 말이에요. 이걸 그럼 헌재 재판관이 결정한 겁니까? 정부 여당이 결정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뭐 결정이 안 나고 있고 또 이러다가 만약에 두 분이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2명 몫은 이번엔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한 명을 안 집어넣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2명을 집어넣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판결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헌재 재판관의 뭐 기판력이고 뭐 이런 걸 제도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국정을 보면은 파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없도록 아예 마흔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6대 이상의 어떤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지. 헌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의견 대립, 시간을 지연하면서 어느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는 일은 이건 절대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공감하는 것이 4월 18일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대혼란일 거예요. 네,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4월 18일 이전에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8명입니다. 네. 원래 이제 최대 정족수는 9명이다만 지금 8명 상태에서 저는 각 재판관이 생각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저는 다만 이제 그 결론이 나왔을 때는 관련자들과 또 관련 정당들은 다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그것이 이제 어느 한쪽은 분명히 아주 어수선하고 또 극도의 파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독이기 위해서는 정말 이때는 여야가 없어야 돼요.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야가 함께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정치가 맞아요. 네. 이게 정치인 것이지 어느 한쪽만 대변하는 게 정치는 아닐 겁니다. 근데 네.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는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며칠만 있으면 4월로 넘어가고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라도 이번만이라도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제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쪽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걸 뭐 날짜를 잘 고른다든가 뭐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 선언문 날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날짜 고른다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결정을 좀 내줘야 되고 만약에 4월 18일까지 안 된다면 그 두 분은 또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을 하면 뭐 직무유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치적 헌재도 부담이고 어느 결과를 바라는 분들도 다 부담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헌재를 좀 비판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비판을 더 하는 이유가 사실 6명을 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한 명의 손이 더 필요해서 헌재는 좀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은 압박을 해서 40역을 다시 넣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다는 얘기가 실제 지상파 방송에서도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정이다. 네, 물론 가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대해서도 다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가정을 벗어나니까 패닉이다 네. 또는 충격이다 이해 못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결과는 있는 결과대로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어느 시점인가는 저는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판단 내립시다. 그래서 발표를 합시다.
라고 해야지 이거는 지금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질 사안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걸 계속 방금 전에 우리 박평원께서 말씀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클 거예요. 계속 늦어지면서 그렇다면 저는 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경제적인 파장을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사실 이제 최신 뉴스의 어떤 뉘앙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엄 초기에만 해도 사실은 심각한 뉴스였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이 위기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주요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한국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멘트가 그나마 유화적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드디어 0점대로 전망하는 전망치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0.9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티뱅크에서도 그렇고 시티뱅크는 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고 4월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자 나온 아까 그 영국 보고서의 말미에는요. 이게 이제 4월이 넘어갔을 때 국제적인 얼마나 불안하게 볼 것인가, 이거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금 행간에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점점 더 길어지면서 우리도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국제 자본과 세계가 더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이거 무조건 국력 낭비고 우리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수습하는 게 사실은 그나마 경제 살리기의 첫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던 간에 헌법 질서 안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은 정치적인 혼란이 다시금 불거져도 자생력 있는 국가 사회로 인정될 거기 때문에 신용에 대해서 별로 건드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헌법 외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신뢰도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치유 능력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경쟁력은 치유 능력이에요. 경제도 우리가 좀 침체가 돼도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치유하느냐. 국가도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게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지금 평가기관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국가 신인도도 그렇고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이 중요해요. 그래도 현대차가 가서 백악관 브리핑을 하면서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도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관에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도 정의선 회장이 또 31조면 결코 작은 분야가 아닌데 트럼프가 윙크를 3번이나 한 거 보면은 꽤 잘 5번 하지 않았나요? 5번인가요? 네, 굉장히 표정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얘기를 보니까 일단 민간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에서 뛰고 있는 민관을 좀 도와주면 우리가 이번에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자생력을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보기 드문 역사를 좀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정치를 다룰 수가 있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두 분께 또 결과에 대한 분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관점을 두 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